커뮤니케이션 오수연 부장님 참여하셨습니다. 노빌리스는 혁신적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리더인 동시에 세계 최대의 알루미늄 재활용 기업으로서 항공우주, 자동차, 알루미늄 음료캔, 스페셜티 제품 부분의 고객들과 협력해 북미, 유럽, 아시아, 남미에서 저탄소의 지속 가능한 경량 알루미늄의 이점을 극대화하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지속 가능한 세상을 함께 만든다는 기업 목적 실현을 위해 2050년까지 순탄소 배출 제로를 선언했으며 로봇 코딩 교육 기회가 많지 않은 지방 청소년들을 위한 로봇 코딩 교육, 저소득 이공계 학생들에게 장학금 수요, 순환경제를 위한 알루미늄 캔 재활용 캠페인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롯데 홈쇼핑 ESG팀 김현수, 강경선 책임님 참여하셨습니다. 서울관광재단 시민소통팀 이우진 차장님 참여하셨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대외협력처 강현아 부장님, 김민영 대리님 참여하셨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 연구기획실 정진관, 고종환님 참여하셨습니다.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공헌팀 이재은 과장님 참여하셨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 SBSA 커뮤니케이션팀 권나영 선임님 참여하셨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은 서울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 실행기관입니다. 21년도에는 친환경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지원 기업과의 장기 업무 협약을 통해 ESG 가치 실천에 앞장서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IoT 컵 수거함을 통해 임직원과 함께 플라스틱 분리배출 활동을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서울 시민들과 함께 반려나무를 키워 강원도의 산불 피해 복구 묘목으로 활용해 숲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허브 박금희 센터장님, 박지호 매니저님 참여하셨습니다. 서울시 은평병원 원무과 공공보건의료사업실 배이진 실장님 참여하셨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경영지원부 고객지원팀 강한길 담당님 참여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참여협력 담당관 원유미 사회협력 전문가님, 김현지 주무관님 참여하셨습니다. 최종문화회관 문화재원팀 신대섭 대리님 참여하셨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은 기업과의 기부, 협찬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력을 통해 민간협력 그리고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도 다양한 공연과 교육사업을 민간협력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하나생명과 지역 특성화 매칭 펀드로 컨템포리러 S 제작 지원, 뮤지컬 조선 삼총사의 문화 나눔이 있었습니다. 종근당과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오페라 희망이야기, 키즈 오페라 파트너십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또 현대자동차의 후원으로 오픈스테이지라는 공간이 조성되었습니다. 2022년도 시즌제 파트너십과 함께 활발한 민간협력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모레퍼시픽 CSR팀 김태우 부장님 참여하셨습니다. LG U+, CSR팀 김남정 책임님 참여하셨습니다. 주식회사 LG 헬로비전 ESG팀 이은혜 박은영 선임님 참여하셨습니다. LG 헬로비전은 디지털 TV, 인터넷, 헬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방송을 통해 뉴스를 전달하고 유익한 지역 특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송통신 사업자입니다. ICT 기술을 통해 소외계층이 편리하게 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음성 지원 서비스 이어드림과 스마트 수어 방송을 통해 방송 접근성의 개선 및 미디어 격차 해소를 위해 앞장서고 있으며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 교육 및 보호 종료 아동을 대상으로 한 통신비 지원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재단법인 동천 우대희 팀장님, 김여운 간사님 참여하셨습니다. 재단법인 동천은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이 로펌 최초로 설립한 국립재단법인으로 장애인, 탈북인, 난민, 이주 외국인, 여성,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향상,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법률구조, 제도 개선, 공익법 연구, 입법 지원을 하는 등 공익법 지원 활동과 태평양 공익인권상, 공익단체 지원사업, 대비 법조인을 위한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제안대회, 장학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함으로써 공익활동을 위한 허브가 되도록 노력 중입니다. 현대 엔지니어링 지속가능 경영팀 김충성 책임 매니저님, 송정은 매니저님 참여하셨습니다. KTNG 상상유니브 북서울 운영사무국 강용근 팀장님 참여하셨습니다. KTNG 상상유니브는 청년의 상상력으로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곳입니다. 2010년 대학생 문화예술 커뮤니티로 출발하였으며 컬처, 아트, 커리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배움과 교류, 나눔,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며 진로 탐색과 준비, 사회공헌 활동을 아우르는 종합 커뮤니티입니다. 지금까지 약 93만 3천 명의 대학생이 상상 유니브의 프로그램을 경험하였으며 전국 13개 지역의 상상 아틀리에라는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 중입니다. 특히 북서울 사무국은 서울 대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대학생 의상 디자이너와 모델 지방생들에게 인큐베이팅과 패션쇼 기회를 제공하는 상상 패션 런웨이 등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레일 유통 기획조정처 이우일 처장님 참여하셨습니다. 코레일 유통은 전국 기차역과 광역 전철역의 편의점 및 전문점 상업시설과 광고 매체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산품 브랜드인 고향 뜨락 운영 및 상생 물류 지원 사업, 청년 창업 지원 등을 통해 공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 처음 서울 사회공헌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되면서 전국 철도역에 있는 직영 커피 전문점의 우유팩을 재생 휴지로 환원하는 협력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직영접행 한 해의 운영 중에 있으나 향후 철도 입점 전문점까지 확대하여 친환경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그 기간명의 참여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죄송하게도 호명해드리지 못했지만 오늘 온라인 성과 공유에 참여하기 위해 접속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강연을 해주실 박성훈 실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훈 실장님은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박사과정을 거치셨고 SK 수팩트 추구협의회 사회공헌위원회 프로젝트 리더를 역임하시다가 현재 SK가 설립한 CSES 사회적 가치 연구원 실장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박성훈 실장님께 환영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강연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면 공유 좀 하겠습니다. 화면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전체 화면 잘 나옵니까? 네, 고맙습니다. 저는 사회적 가치 연구원의 박성훈 실장입니다. 오늘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주제는 코로나19 이후의 기업의 CSR과 ESG 방향 이렇게 잡았습니다. 저한테 이제 주어진 시간이 30분 정도인데요. 그 시간 안에 이제 발표도 하고 그다음에 사전 질문을 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도 마지막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속한 조직 소개를 먼저 드리면 사회적 가치 연구원은 영어 그 약칭이 CSES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의 약자냐면 그 Center for Social Value Enhancement Studies 이렇게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는 그런 걸 연구하는 곳이다. 이게 이제 그 영어 이름이고요. 왼쪽에 이제 비전은 그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또 연구하고 그 일을 함께 할 사람들을 연결하고 확장한다. 이게 저희 이제 비전입니다. 그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사회적 가치나 가치 측정에 전문 연구기관이 이제 되고 싶다는 겁니다. 이 중간에 건물은 저희가 이제 한남동에 그 들어 있는 이제 저희 사무실이고요. 건물은 좀 있어 보이는데 저희 건물은 아닙니다. 예,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하나 이제 저희 광고를 좀 하고 싶은 게 저희가 사회적 가치 플랫폼이라고 이제 소셜 밸류 허브라는 걸 올해 이제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은 뭐 이 소셜 밸류 허브에 내용이 많이 올라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 올해는 좀 저희가 이제 내용을 채우고 내년부터는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또 이제 나중에 누구든지 좀 여기에다가 정보를 올리실 수 있게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사회적 가치 측정 라이브러리라는 거를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데 이거는 그 국내 그다음에 해외에 그 지금 오픈되어 있는 측정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다 한 자리에 이제 모아 보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봐주시면 지금 현재는 그 저희가 하고 있는 사회성과 인센티브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사회적 기업을 선정해서 사회적 기업이 창출하는 그 사회적 가치를 화폐 가치로 측정해 가지고 현금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입니다. 연간 한 100억 이상의 이제 그 예산을 쓰고 있고 2015년부터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회적 가치 측정하는 지표들 그리고 또 해외의 뭐 GRI 뭐 이런 지표들을 지금 계속 담아내고 있습니다. 내년 5월 정도에는 SK 계열사들 성과 측정을 하는 지표까지 이제 오픈을 할 예정이고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제 다양한 방식의 검색 방식을 좀 구현해 가지고 편의성을 좀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오픈은 아니고 이제 1월 달 돼야 이제 오픈인데 1월 달에는 제가 여러분을 만나뵐 기회가 없으니까 미리 광고를 좀 넣어봤습니다.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크게 이 두 가지 파트인데 말씀드릴 게 코로나19 이후에 CSR, 그 다음에 또 이제 ESG 이런 부분입니다. 그 사실 이 두 개가 뭐 연결돼 있다기보다는 조금 분리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19 이후의 CSR 이거는 그 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ESG는 사실 이게 이제 용어가 등장한 거는 뭐 2004년, 5년 이럴 때지만 실제 이렇게 확 붐이 그 일었던 거는 국내에서도 뭐 2019년 이후라서 코로나와 함께 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를 조금 분리해서 준비를 해봤는데 아마 발표 자료는 한번 다들 그 질문 요청을 드릴 때 보셨을 텐데요. 우선은 CSR 얘기부터 먼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ESG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실 이제 여기 그 뭐 LG 헬로비전에서도 오시고 여러 이제 LG나 이렇게 기업체에서도 와 주셨는데 기업체 계신 분들은 이제 느끼실 거지만 저희도 마찬가지고 엄청난 이 밸류체인상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이제 오프라인 판매가 확 줄어들고 온라인 판매로 이거를 빠르게 전환한 곳이 이제 살아남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재택이나 거리두기 상황에서 필요한 그 가정용품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 전에는 이제 벌크로
뭐 도매나 혹은 이제 기업 대상으로 판매를 하던 곳이 패키징을 빨리 또 바꿔가지고 가정용품 판매를 늘리고 이제 했었죠. 그리고 그 생산 인력의 그 수급이나 또 원재료의 공급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생산 인력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이게 이제 코로나19로 회고를 했던 분들을 다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고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처럼 이렇게 해고를 했다가 그대로 다시 고용을 하고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이 인력 수급 문제가 아주 이어지고 있다. 뭐 이런 기사를 오늘 또 봤습니다. 원재료 공급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그것들이 이제 밸류체인 상에 엄청난 이제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 우리가 이제 사회공헌 네트워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취약계층 분들 얘기를 이제 해야 될 거고 이 취약계층 분들이 어떤 이 밸류체인 상에서 더 빠르고 더 심하게 이제 이탈한다는 게 저희가 이제 느낀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사회공헌 부서나 ESG 부서에서 오신 분도 많이 계시고 저도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결국 저희가 이제 느낀 거는 이게 그래도 조금 먹고 살기가 괜찮은 그 계층에서는 이 어떻게 보면 밸류체인 상에서 덜 이탈하고 그러니까 뭐 재택근무를 해도 상관없고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직장이 괜찮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오프라인 상에서 이게 구매가 안 되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시켜 먹으면 되고 이런 거였죠. 근데 이제 우리 그 독거노인분들이나 결식아동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한 끼 먹고 지내기가 이제 힘들어진 그런 상황이 이제 된 거죠. 소점포의 이제 상공인 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택시 기사 이런 분들도 이제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이 밸류체인상의 이탈이라는 표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결국은 기업의 손길이 거기까지 닿기가 이제 힘들어졌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SK에서 좀 하고 있는 행복도시락 이제 배달 사업 같은 경우는 배달을 하시는 분들의 이제 활동이 힘들어지니까 이게 이제 결식 아동들한테 이게 마지막에 이제 전달되는 그런 과정이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기업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의 영향은 사회공헌 밸류체인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사회 안전망이 되겠죠. 저희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공헌 활동이 최종 그 수혜자한테 와닿을까 하는 밸류체인의 문제인 거고 그다음에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하나의 사회 안전망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 안전망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앞페이지 다시 돌아가면 독거노인, 결식아동, 소점포 상공인, 택시기사 이렇게 이제 일부러 이렇게 적어봤는데 예를 들면 독거노인 분들한테 이제 도시락을 제공하는데 누가 도시락을 만들고 또 배달할 수 있는지 저희가 이제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거를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이제 찾아 나서게 됐고 또 이제 발견하게 된 거는 소점포의 상공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그 손님들한테 팔던 밥을 이제 패키징을 해서 도시락처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이분들한테 이제 나눠 드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소점포 상공인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 소득도 증가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택시 기사분들이 그 경북 영주 같은 경우는 SK 이제 머티리얼스나 이런 곳에서 이제 배달할 인력을 찾았는데 택시 기사분들이 이제 그 코로나 상황에서 택시 손님들이 줄어드니까 우리가 배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분들은 또 과외의 소득을 또 올릴 수 있고 또 자원봉사도 해주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독거노인 분들한테도 이제 도시락이 배달이 된 거죠. 이렇게 이제 그 만들어진 프로젝트가
코로나19 시기에 한 끼 나눔 온택트 프로젝트가 됩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이 한 끼 나눔 온택트 프로젝트를 이제 사회적 가치가 얼마일지 측정하는 게 저희 연구원의 일이라서 측정을 이제 해 보니까 SROI라고 그러죠. 이제 사회적인 투자 대비 수익률이 한 260% 정도 되더라고요. 2.6배 정도의 투자 수익률이 있는 그런 프로젝트다 하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이 보고서는 저희 아까 맨 처음에 이제 설명드렸던 저희 이제 소셜 밸류 허브에 들어오시면은 또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이제 CSR에 미친 영향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희 사회 안전망의 빈 곳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됐고, 진짜 이번 그 이 한 끼 나눔 온택트 프로젝트를 측정하고 그 보고서를 내면서 진짜 기업뿐만 아니라 진짜 많은 그 분들이 그 각 밸류체인 상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으면 이 도시락이 만들어지지도 못했고 또 배달되지도 못했다. 이 사회 안전망이 다시 이렇게 공고히 되지 못했다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공헌, 특히 또 이 네트워크 이거의 힘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CSR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점을 조금 말씀드렸고요. 이제 ESG의 방향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ESG 팀에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그 ESG가 이제 뭔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용어 정의부터 좀 넣었습니다. ESG는 environment 환경, 소셜, 사회, 거버넌스, 지배구조의 각 영어 대문자를 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경에 해당되는 거는 뭐 자원 에너지, 물 이런 걸 거고요. S 소셜에 해당되는 거는 사회 책임 경영, 뭐 종업원 안전 이런 게 될 겁니다. G는 뭐 투명 경영이나 이사회 권한 강화 이런 부분이 될 겁니다. 이 ESG라는 거는 자본시장의 용어로 이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헤드라인을 보시면 자본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투자자 가이드로 이제 처음 제안이 됐습니다. 뭐 이게 이제 ESG라는 용어가 언제 등장했느냐? 저는 이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한 2004년에서 6년 사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 파란색 표지의 보고서가 IFC라고 이제 인터내셔널 파이낸스 코퍼레이션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이게 이제 2005년에 나온 보고서예요. 이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당연히 그 전부터 여러 이제 협의체가 가동이 됐을 거고 사전에 보고서들이 나왔겠죠. 그래서 이제 표현을 2004년부터 나왔다. 이렇게 조금 이제 몇 년 넓게 잡았는데 어떤 분들은 저희 이제 SK 안에도 여러 조직들이 있고 예를 들면 뭐 SK 연구소도 있고 또 SK 교육하는 기관, 유니버시티 기관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계신 분은 ESG의 역사가 뭐 70년이다. 뭐 이런 또 얘기를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70년까지나 될런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70년 해보면 이게 6.25 때인데 6.25 때 ESG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 2차 대전 때인데요. 어쨌든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 했더니 뭐 사회공헌 얘기가 뭐 이때 등장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 후에 기업의 역할 뭐 이런 게 등장했다고 하는데 그거랑 ESG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ESG는 투자자 가이드거든요. 그래서 그 오른쪽에 보시면 ESG는 투자나 자산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 창출 요소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결국은 이 보고서의 내용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기업의 롱텀 밸류, 장기적인 밸류를 높이기 위해서는 ESG 요소들을 관리해야 된다. ESG의 위험 요인들을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의를 좀 내려보면 결국 ESG는 투자자한테 기업의
비재무적인 위험을 커뮤니케이션하는 프레임이자 툴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재무적인 성과는 뭐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같은 재무상태표에 이제 나오는 거고, 비재무적인 위험은 이제 어떤 거냐 하면 그 뭐 환경적인 위험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안의 기름 유출 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환경적인 위험이죠. 또 사회적인 위험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대표적인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려고 참가하신 분들 성함을 이렇게 쭉 보기는 했는데 조직을 안 밝히신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남양 불가리스 예가 최근 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리스가 코로나 예방에 뭐 효과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뭐 발표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소비자들이 당연히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검증되지 않은 얘기를 하니까 소비자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 이게 여러 조사가 들어오고 그 과정에서 또 남양에서는 뭐 생각지도 못했겠지만 총수 일가가 기업의 그 자산을 좀 불법적으로 사용한 그런 것들도 이제 드러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에 고발도 되고 결국은 이게 사회적인 위험인데 소비자들을 잘 보호해야 되고 소비자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소비자를 어떻게 보면 기만한 사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급기야는 이제 총수가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 뭐 이런 그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죠. 그런 게 이제 사회적인 위험이자 또 경영층 위험일 겁니다. 경영층 위험은 그 잘 아시는 사례가 예를 들면 저기 땅콩 회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례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비재무적인 위험인데 이게 기업의 존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잘 커뮤니케이션 할 거냐, 뭐 어떤 프레임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거냐 할 때 그 프레임이자 툴을 제공하는 게 바로 ESG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SG 활동이다 하면은 어떤 거냐면 제일 대표적인 활동이 이제 평가와 공시입니다. 예를 들면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이 TCFD라는 기준에 따라서 본인들의 이제 그 가치 평가를 하고 이거를 재무상태표에 공시를 하고 있는데, 이 TCFD라는 거는 오른쪽에 있는 보고서를 보시면 레코멘데이션인데 그러니까 가이드죠. 어떤 가이드냐면 태스크 포스, 여기에서 T가 따왔어요. 클라이밋 릴레이티드, 그러니까 기후와 관련된, 여기서 C가 따왔고, 그다음에 파이낸셜 디스클로저, 그러니까 재무 공시니까 기후와 관련된 재무 공시에 대한 어떤 가이드인 겁니다. 이게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G20 선진국 20의 요청에 따라서 FSB라는 거는 이제 금융안정위원회인데, 이게 우리나라 이제로 치면은 한국은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기 위원회 회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주 힘 있는 조직이죠. 여기에다가 기후변화의 위험을 공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왼쪽에 부산이 2100년 되면 해수욕장이 사라진다 이렇게 이제 YTN 뉴스가 나왔어요. 이게 그 지도를 보니까, 제가 이제 부산 사람이라서 저희 그 지금은 서울 살지만 옛날 신혼집이 광안리에 있었거든요. 보니까 옛날 그 신혼집도 물에 잠기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그 어머니 사시는 데도 물에 잠기고, 다행히 이제 저희 그 장모님 사시는 데는 안 잠기던데, 어쨌든 뭐 그분들이 이 2100년이면 지금부터 80년 뒤잖아요. 그 80년 뒤까지 뭐 사시지는 않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해운대에 이렇게 이 건물 가지신 분들은 80년 뒤면은 이 건물은 이제 못 쓰는 건물이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당장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글로벌 자산 운용사 중에 예를 들면 뭐 JP 모건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그 플로리다나 마이애미 이런 해변가에 그 리조트 같은 이런 건물들을 소유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기후 위기 때문에 계속 해일이 이렇게 옛날보다 더 자주이니까 건물 가치가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이걸 감가상각을 하는데 부동산의 가치가 점점 더 하락이 되는 거죠. 이거는 투자자들한테는 엄청난 위험이잖아요. 이거를 재무상태표에 공시를 하라는 게 TCFD 기준인 겁니다. 그럼 이거를 공시를 하면 투자자들이 어떤 압력을 넣게 되냐면, 야, 그런 그 가치 떨어지는 자산을 가지고 있지 마, 팔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자산운용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리조트를 팔고 아예 그냥 임대를 하는 게 오히려 더 가치 하락을 방지하는 그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직접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아예 팔고 혹은 리츠 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그쪽에다가 매각을 해버리고 이걸 빌려서 쓰는 게 오히려 더 좋다. 이런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게 ESG의 활동인 겁니다. 단순히 위험을 공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 위험을 어떻게 회피할지 의사결정까지 내리라는 거죠. 그걸 투자자들한테 제대로 공지를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ESG 활동 중에 중요한 게 다양한 선언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면 기후 위기가 이제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시키는 그런 다양한 이제 선언에 참여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 왼쪽에 자산운용사도 가이드를 내고 있어요. 이 블랙락이라고 하는 데는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데 여기에 이제 레리 핑크 회장이 본인이 투자한 회사들 CEO들한테 이제 서한을 보내가지고 기후 위험이 곧 투자 위험이다. 이 기후 위험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는 곳에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아니면은 이 CEO를 교체하겠다. 이런 이제 압력을 행사하죠. 그러면 이게 이제 뭐 네가 그러든 말든 뭔 상관이냐 뭐 이렇게 되겠지만은 예를 들자면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은 이제 비중을 많이 줄였는데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 이제 SK 하이닉스의 3대 주주가 블랙락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아시겠죠? 그 3대 대주주가 기후위험에 대응 못하면 CEO를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서한을 보내면 그 기후위험에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비중이 줄었지만 그 당시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보면 아리백 선언이라고, 이건 뭐냐면 기업이 사용 전력량의 제품을 만들 때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이제 조달한다는 선언이에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걸 선언에 동참한다 그러면 재생에너지를 이제 쓰거나 아니면 재생에너지를 어디서 사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당연히 이제 비용이 더 들겠죠. 근데 예를 들면 파리 협정이라는 기후 협약에 따라서 EU가 우리 EU 영내로 외부에서 EU 영내로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서 탄소세를 부과하겠다. 근데 그 탄소세가 면제되려면 예를 들면 아리백에 가입된 그걸 실천하는 데들은 예를 들면 탄소세를 일부 감면을 해주겠다.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 EU의 휴대폰을 팔고 싶은 애플이 당연히 아리백 선언에 동참을 하겠죠. 그러면 애플이 아리백 선언에 동참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애플의 반도체를 납품하는 SK 하이닉스 같은 회사가 아리백 선언에 가입을 해야 이게 이제 채워지는 겁니다. 예. 그러면 당연히 애플도 우리한테 납품하고 싶으면 아리백 선언에 가입을 해요. 이렇게 이제 압력을 넣는 거죠. 그 오른쪽에 넷제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국가 단위로도 선언을 하고 기업 단위로도 선언을 합니다. 뭐냐면 배출량이 있을 거고 그게 플러스예요. 제거량이 있을 거고 그게 마이너스죠.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했더니 순 배출량이 제로인 상태를 만들겠다 하는 겁니다. 한국 정부도 2050년을 기준으로 이제 넷제로 선언을 했습니다. 넷제로 2050 하면 2050년까지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 그러면 이게 이제 넷제로 2050을 선언을 하면 이걸 누가 실천해야 되느냐? 그러면 서울시 같은 지자체가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서울시는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한테 또 당연히 이제 푸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주어지는 압력이 어떤 거냐면 글로벌 투자자, 블랙락 같은 투자자, 그 다음에 이제 정부, 또 경제권력, EU 같은 곳에서 이제 애플이나 이런 글로벌 기업들한테 압력을 넣게 되면 그게 이제 국내 대기업에 압력을 넣게 되고 이 국내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중소 중견기업한테 이 압력이 이제 전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 관리에 대한 상당한 압력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압력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그 다농 CEO가 이제 그 해임됐다는 기사예요. 이 다농의 CEO는 파베르라는 CEO인데 이분이 사회공헌을 진짜 잘하기로 유명한 CEO입니다. 사회공헌에 모범되는 CEO 하면은 보통 다농 이 CEO가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 파베르 CEO가 굉장히 그 재임 기간 동안에 지지했던 사업이 어떤 거냐면 그라민 다농이라는 그 프로젝트인데요. 이게 이제 방글라데시라고 진짜 못 사는 나라의 그 그라민 뱅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유누스 박사님 노벨 평화상 받으신 유누스 박사님의 그 그라민 재단하고 같이 다농에서 이제 요구르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그 엄마들이 이제 요구르트를 직접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 아이들 건강이 너무 안 좋으니까 요구르트라도 먹여서 건강을 좀 회복하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그게 이제 뭐 다농 입장에서는 뭐 말이 요구르트를 판다고 하지만 얼마나 그게 이제 그 수익이 나는 그런 사업은 절대 아닌 거고 당연히 이제 사회공헌 차원에서 하는 거죠. 그걸 엄청 지지했던 CEO가 이 파베르 CEO인데 이 해임이 됐어요. 왜 해임이 됐냐면 새로운 신규 시장을 창출하지 못한 겁니다. 그 다른 그 생수회사 여기가 다농이 뭐도 파냐면 에비앙 생수를 팔아요. 다른 생수 회사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기에 이제 생수 사재기 이런 것들이 이제 갑자기 생겼잖아요. 이런 데 대응하고 그다음에 생수를 집에서 이렇게 시켜 먹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갑자기 생겨난 수요인데 이런 새로운 수요를 제대로 대응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이제 곤두박질 치니까 해임이 된 거죠. 근데 이 파베르 CEO를 해임한 그 행동주의 펀드가 있는데 이 행동주의 펀드가 아주 나쁜 펀드냐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 그 임팩트 투자라고 불리는 사회 책임 투자에 가입돼 있는 투자 펀드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펀드가 아닌 거죠. 근데 ESG는 실적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거는 그 무슨 사회공헌 많이 한다고 되는 일이 절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사회공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게 이 AIA 생명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게 왼쪽에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보험가입 사회공헌 사업을 AI 생명이 오래전부터 해왔고 이게 굉장히 유명한 글로벌 사회공헌 사례입니다. 근데 ESG 공시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 표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세요. 이게 AIA 그 생명의 글로벌 홈페이지에 ESG 파트에 들어있는 실제 표현입니다. 저소득층 아동들도 보험이 필요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보험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신규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ESG 용어인 거죠. 사회공헌적인 접근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업의 서비스가 얼마나 실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가 ESG에서는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ESG와 사회공헌은 엄연히 다르다. 사회공헌이라는 이 넓은 틀 안에 ESG는 어떻게 보면 약간 한쪽 끄트머리를 걸치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심도 자본주의, 자본시장, 투자자 중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주 비판적인 표현으로는 투자자 자본주의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사회공헌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울산대공원 같은 경우는 SK의 굉장히 큰 규모의 사회공헌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규모 중에는 이만큼 이제 큰 규모가 사실은 잘 없었죠.
저희 이제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사회성과 인센티브라는 사업도 지금 누적으로 한 600억 정도 예산을 쓰고는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10년간 울산대공원 같은 경우는 1천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1천억 원을 지원을 하려면 이거는 단일 회사의 의사결정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룹 전체의 의사결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SK 같은 경우는 지주회사 체계고 그다음에 각 그 계열사별로 독립이사회가 있습니다. 지금 ESG 상황에서는 G-거버넌스, 이사회의 역할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런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내려져야 되는 거죠. 단일 계열사의 이사회에서 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룹 전체의 의사결정이 이제는 안 먹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그룹 전체의 이 어떻게 보면은 버추얼 조직이 각 독립된 계열사의 이사회더러 1천억을 지원하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ESG 하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규모의 의사결정들은 앞으로 점점 힘들어질 거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회공헌 방식이 기업의 난제를 해결하는 조금 독창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예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가 그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약을 최근에 맺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그 용인에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2025년부터 지금부터 이제 한 3년 남았죠. 2025년부터 용인 안성천에 이제 반도체 공장을 한 바퀴 돌고 정화한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게 방류가 2025년부터 방류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 방류되는 물의 양이 기존 안성천 수량의 2배예요. 그러니까 안성천의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시민단체들이 반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의 애저라는 게 있는데 애저에다가 그냥 이렇게 동네 주민들이 산책하다가 혹은 동네에 이렇게 소장 학자분들이 발견한 생물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사진을 애저에다가 올리면 애저가 그 생물을 식별을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생태 지도를 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안성천의 그 하이닉스 공장을 돈 물이 방류된 이후로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이제 추적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사회공헌 방식이 이거랑은 완전히 틀린 방식이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기업에 주어진 리스크를 직접적으로 줄이는 방식인 겁니다. 울산에 대공을 만든다고 해서 기업이 가진 그 리스크가 직접적으로 줄어들지는 않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맺은 협약 같은 경우는 그 리스크를 직접적으로 줄이는 그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게 기업의 난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가 이제 사회공헌의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스타벅스가 이제 다회용 컵으로 이제 그 서울 지역에서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회용 컵을 제조하는 그런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에 이제 붙어야 되는 거고 수거나 세척이 가능한 사회적 기업이 붙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포인트로 다시 돌려드리는데 포인트 플랫폼을 가진 지금은 여기에 이제 SK텔레콤의 해피해빗이라는 프로젝트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조직들이 이해관계자들이 붙어서 기업이 가진 난제를 해결하는 게 새로운 방식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부 발전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그 중부 발전이 그러니까 여기는 석탄재로 이제 발전하는 곳인데 석탄재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이 석탄재로 그동안은 뭘 했냐면 새만금에 땅 매립하는데 이걸 쓴 거예요. 그 당연히 시민단체들이 반발을 엄청 하죠. 그랬더니 이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하고 같이 석탄재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그걸 가지고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건설사에 납품을 하니까 이게 이제 연간 석탄재 재활용률이 90%에 달성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활용으로 49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ESG 시대의 새로운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예를 좀 넣어놨는데 어떤 거냐면 그 기업의 예는 아니에요. 근데 예술가들이나 일반인들이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뭔가 장비를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비영리 조직에서는 분쇄 압축 제작 굳히기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라. 그 기계를 제작할 수 있는 제작 방법을 공유하고 있고, 그 기계를 쓸 수 있는, 여기 보면 지도 보이시죠? 우리나라에도 서울환경운동연합에 이 네트워크가 있대요. 그 기계를 쓸 수 있는 곳을 안내를 또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스타벅스 사례처럼 기업이 가진 난제를, 이거는 이제 예술가들이 가진 난제죠. 그런 기업이 가진 난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나 방식이 앞으로 어떻게 보면 기업에 좀 제한이 돼야 되는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기업의 ESG 경영을 돕는 방법은 기업이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공헌과 ESG가 다르다는 것을 좀 구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업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익 모델을 좀 제안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저는 발표를 마치는데, 사전에 저희 그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세요. 한 분 계신데, ESG와 CSR과 CSV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 공유 가치 창출이잖아요. Creating Shared Value. 이게 이제 어떻게 다르냐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냥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당연히 사회적 가치라는 게 제일 넓은 범주가 될 거고, 그 안에 CSR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ESG는 좀 CSR과 걸쳐져 있는 그런 관계일 거고, CSR이라는 거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니까 ESG보다는 훨씬 더 넓은 개념이겠죠. CSV는 그 두 가지 가치잖아요. 그 사회적 가치 플러스 재무적인 가치도 같이 창출하는 방식이니까 아주 좀 좁은 의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중간에 좀 걸쳐 있는 이 정도 영역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해하실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ESG가 왜 왼쪽으로 비껴나가 있냐 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굳이 무슨 요즘 워싱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뭐 그린 워싱, 소셜 워싱, 그러니까 사회적이지도 않은데 환경적이지도 않은데 마치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것처럼 보이는 포장이 이제 많이 있는데, ESG라는 거에 이제 평가도 사실상 보면은 기업이 공시하는 자료, 그다음에 기업이 어떤 선언에 참여했느냐, 이런 것들로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예를 들면 지속 가능한 어업 방식으로 이렇게 수산물을 그 잡았다, 이런 이제 어업의 어떤 회사가 지속 가능한 어업 마크를 붙이잖아요. 근데 이 지속 가능한 어업 마크를 붙이면 이거는 ESG 관점에서 그 어업 부분에서는 당연히 ESG 평가를 좋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근데 지속 가능한 어업을 누구든지 개런티할 수는 없다는 게 이제 그 중론이죠. 왜냐하면 지속 가능 어업 마크를 배포해주는 단체를 누가 후원하고 누가 만들었냐 하면 어업회사들이 후원하고 어업회사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또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그 어슈어런스 해야 되는, 검증해야 되는 분들이 이제 배에 타고 실제 지속 가능하게 어업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배 타는 그런 분들이 계속 실종되고 가족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런 이제 마피아들까지 연관돼 있는 그런 이제 산업의 어두운 면이 있다는 거잖아요. 지속 가능 농업 인증도, 유기농 인증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고, 농업 회사들이 후원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 보면은 사회적인 가치라고, 그러니까 반사회적인 가치라고까지 표현하긴 그렇지만 비사회적인 가치인 거죠. 그런 면에서 이렇게 비껴나가 있는 부분이 ESG에서는 분명히 있다. 그런 비판들이 많이 있다는 것까지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저희 오전에 먼저 진행 처음에 알려주셨던 순서대로 기존에 올해 프로젝트 알리라고 해서 서울시 우리 참여 기관들이
자원순환 캠페인 참여하게 된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성과 공유가 있을 거고요. 특별히 LG 헬로비전과 또 서울예술대학교에서는 참여하신 내용들을 발표가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발표 끝난 다음에 서울사회공헌 네트워크 앞으로 이제 내년도 추진 방향에 대해서 은신혜 팀장님도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네, 이제 저희가 제가 맡은 부분을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드릴게요. 보이세요? 줌이 종료가 됐어요? 화면 보여요? 근데 나한테 자꾸 줌이 종료가 된다고 나오네. 지금 접속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조금 좀 접속 에러가 나고 있는데요. 사실 뭐 비대면 회의가 하다 보면 다 이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빨리 이제 준비하셔서요. 이제 다음 사실 올해 가장 그 핵심이었던 게 저희 서울사회공헌 네트워크에서도 앞서 박성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전략적인 그런 사업을 저희가 방향을 알고 이제 그 다음에 저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연결됐습니다. 네. 네. 저희가 그 상반기에 4월부터 해서 2021년 서울사회공헌 네트워크를 시작을 했었고요. 그때는 이제 포럼 형식으로 해서 각 기업에서 자원순환을 하고 계신 여러 사례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2주 동안에 매주 2번씩 해서 첫 번째는 롯데케미칼에서 루프 프로젝트 진행하신 것들 발표해 주셨고, 또 심화 워크숍에서는 실제로 이제 플라스틱 분리배출에 대해서 이제 화학적인 방법들에 대한 또 심화 워크숍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 플랫폼에 다양한 소셜 벤처들이 이제 참여하고 있는 사례들도 돼 있었고요. 또 특별히 서울연구원에서 서울시의 자원순환 정책에 대한 내용들도 공유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락앤락에서 하는 다회용 캠페인이 또 진행이 됐었고요. 또 스타트업이었던 폐플라스틱 활용 소셜 벤처 기업들의 사례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또 서울시 새활용 플라자의 자원순환과 새활용에 대한 사례들도 공유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실제 각각 각자의 업과 연결돼서 하는 또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한 공유가 있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저희가 서울사회공헌 네트워크에서는 서로 이제 교류하고 또 다양한 협력을 이루는 것들을 주로 하긴 하지만 실제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해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서울사회공헌 2021년에서는 실제 이것을 심화로 해서 어떻게 프로젝트화할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2020년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참여하신 기업들의 대부분이 자원순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용기를 제조하지 못하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일반 이런 행정 쪽에 있는 또 일반 그 사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떻게 하면 자원순환을 참여할 수 있을까? 또 임직원과 또 소비자 접점에서는 또 어떤 것을 고려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은 4월 달에 진행을 했지만 그 이후부터 이제 5월 달까지 거의 한 보름 이상 수요조사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선 원래 목표는 10월까지 해서 실제 실행 프로젝트를 각 기업별로 진행하는 수순을 밟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참여하고 초기에 교육에 참여하셨던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고요. 여기서는 이제 서울시 산하기관, 출자기관, 또 공사 공기업들, 중간 지원 조직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팅을 다양하게 진행을 했었는데 그 비대면으로도 꽤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처음 시작은 이렇게 됐지만 보통 한 기업당 한 3번에서 5번 정도 계속 미팅을 하면서 각자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와 어떻게 하면 서울사회공헌 네트워크에서 다자간에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 논의했었고요. 네,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이제 실제로 실행 프로젝트까지 넘어가게 됐습니다. 협의 조정하는 기간이 좀 오래 걸렸지만 9월 달에는 이렇게 다양한 기관들에서 각자의 이 사회공헌 네트워크 안에 프로젝트 알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시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여기 환경공단이나 코레일유통, 신한카드, 대상, 노벨리스, LG 헬로비전 오늘 발표도 해주실 텐데요. 이런 기관들에서 어떻게 참여를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공유드리겠습니다. 네, 처음 저희가 이제 그 주요 내용이 기존에 우리가 쓰레기 분리배출을 하는 것은 25년 동안 우리가 자원 순환에 대한 노력들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 이 선별 처리 과정에서 가장 큰 이슈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수거 단계에 넘어가기 전에 전 단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불필요한 선별들을 없앨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였고요. 또 다양한 시민 활동가들과 어떻게 하면 이 데이터 측정을 해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모으는 것만이 아닌 그 뒤에 단까지 끝단까지 자원화되게 하는 방법들에 대한 실행 사업들을 진행해 봤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첫 교육을 할 때 많은 기업에서 이제 질문을 주셨었어요. 이렇게 스타트업들 수거 배출함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은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이 다음 수거 체계까지는 이제 연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에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이제 일회적으로 진행을 하시지만 기금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어떤 그 수거함은 플라스틱만, 또 어떤 것은 종이팩만, 또 이런 식으로 어떤 거는 파쇄를 하는 형태로 해서 각각 다 다른데 이것은 각 자치구별로 진행되는 수거 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로 이렇게 포집의 형태에만 포커스가 둔 형태라서 근본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최근에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다회용기 사례 중에서 스타벅스에서 50주년 행사로 리유저블 컵을 만드는데 이렇게 새로운 제품들 또 예쁜 굿즈들을 만들게 되면 어쨌든 추가적으로는 더 많은 소비와 또 많은 구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는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다회용기 캠페인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 디자인을 통일해서 만들게 되면 이것 또한 또 다량의 생산품을 만들게 되고 이것을 또 다시 세척하고 다시 이제 배달 유통하는 과정에서의 또 CO2 배출량까지 있기 때문에 모든 공정에 있어서 생산과 소비와 유통과 배출 단계 전 과정을 고려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자구책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초기에는 좀 유행처럼 이런 것들을 도입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확장해 보려고 하지만 이게 기존의 수거 체계를 같이 태우지 않으면 새롭게 일자리 창출 효과로서는 전체 이걸 진행할 수 없는 한계들이 불과 이제 1-2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이런 자원순환의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강의 때도 좀 이렇게 언급하는 사례 중에 하나인데 좀 이렇게 안 좋은 사례로 좀 사례를 드렸었는데요. 배달의 민족에서 그 배달 용기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일회용 수저와 포크들을 따로 모아서 버리지 말고 기증하라는 캠페인으로 아름다운 가게와 같이 진행했던 캠페인인데요. 실제 이렇게 모아진 수저 포크들이 그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숙자들이나 또 이제 무료 급식소에 다시 전달되는 형태가 돼서 오히려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환경적인 부수적인 효과를 줬던 좀 안 좋은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공유드린 이유는 기업에서 정말 좋은 아이템으로 하고 있는 자원순환 캠페인 중에서는 한 부분만 또 전체 공정을 고려하지 않는 형태의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경제적인 효과나 환경적인 효과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그것을 고려하자는 의미에서 지금 공유를 드립니다. 우리가 프로젝트 R이라고 해서 서울사회공헌 네트워크 안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어떤 것을 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통일하진 않았고요. 우리가 더 사용하고 있는 것을 줄이고 또 재사용량을 늘리고 또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또 수선해서 쓰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과정들을 엮은 것을 저희는 프로젝트 R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텀블러 캠페인이든 다회용기 캠페인이든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저희가 이제 환경공단하고 처음 같이 시작하게 된 아이스팩 재사용 캠페인들 사례, 이것은 오늘 LG 헬로비전에서 같이 또 자세하게 또 사례를 공유해 주실 겁니다. 또 실제로는 이 당근마켓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지역에서 이 당근마켓을 통해서 우리가 쓰는 제품들의 생애 주기가 더 길어지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게 됐습니다. 또 오늘 참여해 주신 노벨리스 코리아도 여기 해당이 될 텐데 알루미늄 아변 그 원재료를 가지고 캔을 만드는 것과 또 캔을 가지고 다시 캔을 만드는 것, 또 종이팩을 가지고 다시 재지화하는 과정, 이런 것들은 리사이클에 아주 좋은, 에너지 효율적으로도 좋은 자재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리페어 같은 경우에 저희도 이번 캠페인에서 우산을 수거해서 다시 우산을 다시 이렇게 수선해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 협력기관들하고 같이 했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재활용 수리소라고 해서 가구나 악기나 특히 장난감, 우산 같은 경우에는 수선을 해서 좀 더 오래 생애 주기를 길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방법으로는 이러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환경 영화제를 통해서 또 지속 가능한 공연이나 전시를 통해서도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측정이 돼야 되겠죠. 저희가 측정을 해야 이것들이 관리가 될 것이고, 또 측정을 해야지 이것의 향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이제 SK에서도 하셨던 SROI 같이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들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 보면 저희에게 좀 더 명확하게 이것이 얼마큼 가치를 유발하는지에 대해서 또 경제 유발 효과까지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캠페인에서는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카운트를 더 해보게 되는 것이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실제 지금 프로젝트 R에서는 크게 3가지 소재를 저희가 담당을 했었는데요. 아이스팩을 모으고 또 아까 말했던 우산을 다시 수선하는 과정들, 그리고 또 하나가 종이팩입니다. 그래서 아이스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울시에 50+ 재단이 있습니다. 그 재단과 재단 안에 있는 캠퍼스, 또 지역 센터들과 같이 해서 9개 거점에서 저희가 우산천과 아이스팩을 수거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한 2,000개가 넘는 아이스팩이 수거가 됐고요. 또 많은 고장난 우산들을 같이 함께 모아주신 지금 우리 사회공헌 네트워크 안에서는 지금 네트워크 기관 중에서 재단법인 동천이나 CGV나 대상 또 50+ 이 기관들이 우산과 아이스팩을 같이 또 모아주셨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아이스팩은 저희가 그 자활공동체나 시니어 센터를 통해서 다시 세척하고 다시 소독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다시 재포장을 해서 지역 인근의 소상공인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특히 우산 같은 경우에는 한 계절만 지나도 사실 굉장히 많이 고장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해체를 해서 조각을 내서 우산천 같은 경우에는 업사이클 업체로 보내고, 우산 살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의 자활공동체들이 우산을 수리하는 수리 공작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부품이 수급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전량 다 보내게 돼서 거의 우리가 모으는 모든 거의 많은 제품들이 더 생명력을 갖는 과정들을 하게 됐습니다. 또 여기 안에서는 소중한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게 됐고요. 또 한편으로는 될 수 있으면 저희가 하는 활동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도록 또 기존의 수거 체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수치화를 해봤고요.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까 앱 개발까지 하게 돼서 전체 지금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현재까지 9개 기업이고요. 사실 저희 12월 달에도 추가로 지금 참여하시겠다고 의사 표시해 주신 기업들이 많이 있어서 계속 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 거점 같은 경우에는 그 한 기업과 같은 경우에 그 안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간이랄지, 아니면 또 기업에서는 그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만드는 그런 거점 공간이랄지, 또 프랜차이즈 매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서 추가적으로 한 기업이 들어오면 그 파트너들과 함께 수거 거점 수가 배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 접점이나 아니면 임직원 참여형으로도 좀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소재 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스팩과 우산과 종이팩입니다. 전체 누적량들을 이렇게 카운트가 매일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 사례들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한 3개월 동안
모은 우유팩이 한 15,000개 정도 되고요. 아이스팩이 한 2,600개, 우산이 한 218개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월별 수거량이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프로젝트를 한눈에 좀 관리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각각의 소재들을 아까 그 SK에서 했던 그 해피 헤빗과 같은 형태로 포인트가 누적되고 이제 이 상품들을 인식하는 코드까지 지금 개발을 해놨습니다. 가장 많은 참여를 보여주셨던 코레일 유통 같은 경우에는 12개 거점 매장을 직영 매장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보면 본사와 또 특히 천안 아산역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은 배출량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월별로 이것들이 제지회사로 들어가서 두루마리 휴지로 바꿔집니다. 나중에 저희가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그 우유팩 하나당 몇 개를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게 수치가 다 환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제조를 해서 거의 다 저희가 올해는 계속 누적을 하고요. 이것들을 지역사회에 있는 취약계층, 특히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쪽방 지역이 좀 많이 있어서 그쪽에 이런 제품들로 공급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 모델 형태로 만들고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나 특히 코레일통에서는 거점에서 점장님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셔서 수치가 아주 정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우유팩 같은 경우에는 카페에서 구매량이 정확하기 때문에 이 배출량까지도 이제 환산하고 카운트하기 굉장히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장에서 이렇게 다 수거를 해줘서 세척하고 절개하는 과정으로 해서 각 거점에서는 이제 배출 일자별로 품목별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아까와 같은 데이터가 대시보드에 보여집니다. 가장 또 많은 참여를 보여주셨던 50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울 동서남북 전역에 이제 거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각각 모아지는 양이 강서센터나 북부 캠퍼스, 이런 성북 캠퍼스 이런 지역에 가장 많은 이제 아이스팩 수거량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진행하는 기간 동안에 추석 명절이 있어서 그런 날에는 거의 뭐 대량으로 한 300~400개씩이 뭐 아이스팩이 들어오게 됐고요. 저희가 수요처 발굴에 참 어려움이 많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그 광장시장이나 또 영등포에 있는 여러 그러니까 이런 시장들, 또 은평에 있는 시장들과 같이 연계가 돼서 원활하게 이제 수요 공급이 조금씩 맞춰지고 있습니다. 우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참여율이 좀 높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 캠퍼스나 서초 캠퍼스 이 이외에도 저희가 홍보하고 있는 자료를 보시고 개인 참여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 자원봉사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이 프로젝트 R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게 됐고요. 실제로 이렇게 이런 수거함을 만드는 과정도 있었지만 이렇게 QR코드로 인식하는 프로세스를 저희가 구축해보는 것이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 신한카드에서는 이제 기업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한 달짜리 프로젝트였지만 좀 의미가 있었던 것은 실제 임직원들이 VMS나 1365 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배출한 품목에 대해서 봉사활동 인증을 받고 싶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에게 요청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봉사 인증 관리까지도 연계할 수 있게 만드는 개발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임직원 참여형으로 하게 되면 여기 안에 보면 1365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봉사활동으로 요청하신 품목이고요. 그래서 임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4번까지 등록이 돼서 임직원 봉사활동과 이렇게 연동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50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 교육생으로 참여하시거나 그 인근에 거주하고 계신 시민들 참여가 많이 있어서 이런 거점 공간이 더 넓혀져야 된다는 것들이 우리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이 또 알게 된 것이고요. 이번에 참여해 주신 그 기업들은 코레일유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영점만 참여를 하셨지만 내년도부터는 또 여기 그 입점되어 있는 다른 다른 카페들과 같이 협력하시는 방안들도 고민해 주고 계시고 또 이걸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사 그 업장에서 또 다른 홍보가 많이 일어나게 돼서 특히 SRT 같은 경우에는 자체 직영점은 없지만 또 입점되어 있는 롯데 계열의 카페들도 지금 7개 정도 지금 들어오시겠다고 요청을 주셨고요. 특히 엠베서더 장충동 같은 경우는 그랜드 오픈이 12월 말로 지금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환경 호텔로서 그 호텔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배출물, 특히 이제 미니바에서 나오는 깨끗한 알루미늄 캔이랄지 또 이제 플라스틱 생수병 그리고 실제 지금 엠베서더 F&B 쪽에서 나오고 있는 우유팩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양들이 또 그 폐기물 관리를 같이 하시겠다고 또 의사표시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지금 참여 처음에 그 같이 협력 기관이었던 대상 청정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신설동 동대문 쪽에 사옥을 가지고 계시다가 요번에 이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로 5가 쪽으로 이전하시면서 새로 이제 공간 세팅을 하시고 거기 안에서 사내에서 이용하고 있는 사내 카페 또 그리고 직원들 급식하고 있는 그 구내 식당 거기서 나오고 있는 우유팩과 거기 안에 자원들을 잘 체크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 사업이 처음에 좀 어려웠던 이유는 각 거점마다 어떤 품목을 해야 될지의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 좀 오래 걸렸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걸 자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폐기물 처리가 건물 안에서 자체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그것의 라인을 하나씩 하나씩 따는 과정들이 굉장히 오래 시간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거점 공간을 만드는 것들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의사소통 구조 안에서 예를 들어 사회공헌 팀만 이것을 의사결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총무팀이나 또 그래도 최근에 ESG 팀이 생겨서 그 팀 안에서 이것을 환경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이거 프로세스를 좀 누적 관리를 해야겠다는 그런 의지들이 있어서 타이밍이 되게 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상 청정원에 제가 이제 이런 제안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종이팩을 우리가 많이 모으고 있는 그 한살림 같은 경우에 매장이 전국에 한 200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기농 매장이 좀 친환경적이고 그런 인식들이 강하기 때문에 대상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초록마을이 전국의 거점이 한 400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으로 확장이 된다면 전국적으로 이 점조직이 더 늘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보통의 캠페인은 일회적으로 뭔가 이벤트를 하고 끝나지만 저희가 시작한 이렇게 서울시에서 저희가 사회공헌 네트워크로 시작한 것은 전체 프로세스를 점진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그 업장의 특성에 맞게 또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이 사회공헌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 실행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했을 때 서울시와 많은 회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예산이 막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코로나 시기에 이런 의사 조율이 너무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거 성과가 가시적으로 1년 안에 나오지 못할 수 있고 저희가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많이 없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성과 보고에 이렇게 많은 데이터와 저희가 진행하는 사례들을 또 보여드리게 된 게 너무 저 참 잘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준비한 자료 중에서 영상 자료가 있어서 그걸 한번 먼저 공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수많은 종이팩들. 쓰레기에 불과한 종이팩들이 프로젝트 아리를 통해 훌륭한 자원으로 재탄생합니다. 프로젝트 아리는 우리 일상에서 버려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듀스, 리유즈, 리사이클, 리페어, 리띵크 등 자원순환 활동을 엮은 캠페인으로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과 기업으로 구성된 서울사회공헌 네트워크 활동입니다. 몇 년 전에 SNS에서 한살림이 우유팩을 휴지로 교환해주는 캠페인을 보고 동네 매장에 찾아가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캠페인 기간이 끝났더라고요. 너무 좋은 캠페인인데 왜 이걸 계속하지 않는지 한살림 연합에 연락을 하게 됐어요. 강남구에 위치한 한살림 매장. 한살림에서 2014년쯤에 한번 이벤트성으로 빈 종이팩하고 화장지를 교환해주는 행사를 2달 정도 진행을 했는데 조합원들께서 이걸 이벤트성으로 하기보다는 연중 상시적으로 좀 회수를 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주셨고 작년 9월부터는 한살림 전국 매장에서 상시적으로 우유팩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캠페인을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죠. 그런데 가장 많은 우유를 소비하는 곳이 카페잖아요. 근데 실제로 기업들이 직원들을 위한 사내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또 카페를 사업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많이 있으니까 기업이 참여하게 되면 더 큰 파급력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코레일 유통에 제안을 하게 됐죠. 코레일 유통 직영 카페인 트리핀. 대한민국 철도와 함께 발전해온 저희 코레일 유통은 서울시 사회공헌 네트워크에서 주관하고 있는 자원 재순환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고요. 이번 캠페인에는 저희 직영 커피점인 트리핀 매장 영등포역을 포함한 12개 매장에서 우선 선제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상되는 연간 소비량은 약 6만 개로서요. 연간 한 2천여 개의 재활용 휴지를 생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입주되어 있는 일반 시중 브랜드 회사들과도 협력을 해서 확대해 나가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음료를 만들 때 나오는 우유팩들을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하루에 약 20여 팩 정도 나오고 있어요. 달로 한 620 정도 나올 거예요. 저희가 음료를 제조하고 나오는 우유팩은 깨끗하게 씻어서 자르고 말려서 재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고 있어요. 이 종이팩들은 특별한 과정을 거쳐 휴지로 재탄생합니다. 저희가 무심코 버리는 종이 팩이잖아요. 근데 그게 또 이렇게 훌륭한 자원으로 재탄생하는 걸 보니까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도 많은 저희 매장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들께 홍보 활동도 열심히 하고 많은 동참도 끌어내서 조금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레일 유통은 이번 캠페인 참여를 통해서 ESG 경영의 실천력 확보와 서울시 사회공헌 네트워크와의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을 하고 전 국민이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1리터 우유팩 35개를 모으면 종이팩 1kg이 되고 이것으로 두루마리 휴지 3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종이팩 1톤을 모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런 가치를 창출합니다. 네, 더 많은 기업들이 프로젝트 아리에 참여해서 자원순환에 기여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채팅창에 그 내용을 또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저희가 우산청이나 아이스팩 관련된 자료들도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네. 다음은 네. 지금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나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또 공유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실제 저희가 엠베서더 호텔 같은 경우에는 그랜드 오픈을 앞두고 전사적으로 한 특정 기업이 이걸 참여하려고 해도 사회공헌팀 혼자로서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 경영기획처나 아니면 ESG 팀에서 같이 이제 모여서 같이 고민을 해줘야 되는데요. 엠베서더가 좀 의미가 있었던 것은 객실 파트, 조립 파트, 마케팅 부서, 전 부서가 다 모여서 15명 정도 모든 각 팀장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현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우리가 처음에 인식하고 있는 뭐 사회공헌팀에서 인식하는 폐기물이 이제 특정 뭐 ABC라면 그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호텔 자체에서 나오는 그 폐기물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의견을 조율해주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저희가 파주를 갔다 왔는데 특히 호텔 같은 경우에는 린넨 소재가 침구류 소재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나오게 돼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자원 재순환에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현장 방문을 했고요. 거기에 지금 다양하게 저희가 뭐 그 업사이클링 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들이 각 기업에서 육성을 해서 뭐 이렇게 공모전으로 좋은 아이템을 만들긴 하지만 이것을 원자재 공급이랄지 이것으로 제품을 만들게 되면 또 이것이 정말 좋은 곳에 또 쓰여져야 되는데 일부러 구매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 현장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 중에서는 여기서 나오는 그 린넨을 가지고 다시 업사이클링 제품 만들어서 보통 어떤 속천을 만들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그 호텔 연회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테이블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 제품들이었는데 이것이 이번에 이제 오픈을 하면서 컬러 그 라인이 맞지 않아서 이것을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비영리 단체나 다른 NGO들 쪽에서 하고 있는 여러 바자회랄지 아니면 그런 행사 때 그런 천을 구하기가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시 이런 재구매, 재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의 프로그램도 저희가 기획을 하게 되고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바로 이것들이 원자재들과 또 이걸 처리하는 공정들을 같이 논의할 수 있다면 더 많은 확장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도 있었고 또 저희가 숙명여대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 아리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학교가 2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숙명여대하고 서울예대 같은 경우에는 숙명여대는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안에서 다양하게 이제 환경과 또 청년 영화제에 접목을 시켜서 영화제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영화 상영관을 구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전체 기획하면서 참 난항이 있었거든요. 근데 잠깐 저희가 11월 중순쯤에 이 4단계 잠깐 풀렸던 그 시기에 이 행사를 진행하게 됐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청년들의 작품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저희가 이 부스 행사도 진행을 했었는데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또 육성사업으로 소상공인 지원하는 그 컨텐츠 중에 이런 환경 업사이클링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기업들도 같이 홍보하고 이렇게 연대하는 과정들을 가졌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런 뭐 어떤 공모사업이든 업사이클링 아이템을 진행을 할 때 각각 하다 보니까 자원이 풍성하지 않을 수 있는데 각 섹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워낙 많으니 그런 것들 같이 연동해서 진행을 하면 더 사업들이 풍성해지는 좋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대상 같은 경우에 이번에 4억 이전하면서 오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어떻게 하면 이 우유팩 수거를 해서 임직원들도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이런 그 세척 공간 같은 것도 같이 좀 알아보게도 됐고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노벨리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 굉장히 회의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캔을 구매해서 다시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곳이 많지 않더라고요. 보통 편의점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판매를 하는데 저희가 올해 논의만 계속하고 진행을 못했던 또 안타까운 사례였는데요. 아마 내년도에 좀 이 상황들이 좀 나아지게 되면 외부 행사로서 저희가 꼭 해보고 싶었던 또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캔을 이렇게 여기도 수거함을 모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같이 캔 크러쉬 챌린지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캔을 많이 모아서 그 안에 내용물을 깨끗하게 해서 모으게 되면 좋은 또 원자재가 되고 이 캔 같은 경우에는 60일만 소요가 되면 다시 원래대로의 캔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자원순환을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공유한 이유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각 거점, 또 여러분들이 같이 또 다른 기업들과 연대해서 같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사례들, 그런 것들을 공유 드렸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종이팩 관련해서 더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각 소재별로 지금 플라스틱 캠페인이나 이런 거 너무 많이 하고 계신데 종이팩은 재활용률이 15%가 채 안 됩니다. 수거를 많이 해도 그것이 자원화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이유가 우리가 아파트에서도 분리배출을 할 때 종이류에 다 같이 택배 상자나 이런 데 같이 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 우유팩 같은 경우에는 코팅이 돼 있어서 다 소각되거나 이제 매립되는 수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활용률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천연 펄프여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구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지금 참여하고 계신 이런 기업의 거점들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어제 제가 또 그 한화 호텔 리조트에서도 연락을 받았는데 더 플라자 호텔이나 그 리조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유량이 한 달에 한 3만 개가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들 다 카운트하셔서 또 참여하시겠다는 의사를 계속 보내주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회공헌 네트워크로 처음 시작을 해서 한번 같이 공동의 프로젝트를 해보자라고 시작하는 것이 아주 작은 점이었는데요. 이 작은 점들이 올해와 같은 이렇게 코로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다각도로 많은 고심들과 또 협력들을 또 해주시고 또 의미 있는 것은 가장 먼저 이 사업들을 시행해보자고 흔쾌히 도와주시고 또 이것들 테스트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신 건 50플러스 재단이나 또 코레일 유통 이런 기관들은 정말 저희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신한카드나 또 그 LG 헬로비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관리하는 개발 앱까지도 좀 더 정교화되게 되고 계속 피드백을 받게 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정말 성과 보고에 이렇게 많은 것을 공유드릴 수 있을지 참 하는 동안에도 많이 고민을 했었고 저희 직원들 너무 많이 고생을 하고 전국 이렇게 서울 전역을 다 뛰어다녔었는데요. 네, 이런 과정들이 올해 또 프로젝트 아리와 또 서울사회공헌 네트워크의 힘으로 진행된 사업이라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성과 보고를 말씀드리고요. 이 다음 순서가 그 서울예술대학교 사례인데요. 오늘 지금 전시 행사가 있어서 서울예술대학교는 작년에도 저희가 이 환경 캠페인에 계속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특정 어떤 홍보 대행사를 사용하는 것보다 한 학기 과정 중에 저희가 이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OJT를 진행을 하고요.
그 과정 안에서 디지털 인터랙티브 학과에서 실제로 이것을 다양한 콘텐츠로 만들어 주십니다. 사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는 이제 작품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것에 대해서 영상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참여를 못 하신다고 해서 이것도 영상으로 같이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한 5분이 채 안 될 겁니다. 영상이. 또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예술대학교에서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던 자원순환 캠페인의 경과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디지털 아트 전공 수업에서 티칭 어시스턴트를 맡고 있는 미디어 창작학부 재학 중인 최찬미입니다. 개인 일정으로 인해서 오늘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여 이렇게 영상으로 전달해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저희 수업에서 3개의 수업을 통해서 진행되었고요. 총 21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2D 관련된 다양한 이제 디지털 아트의 작품들과 이제 모션 포스터나 영상, 카드 뉴스 등등 이제 다양한 예술로 접근하며 캠페인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자원순환이라는 주제를 이제 포스터로 나타낸 작품들입니다. 또한 핸드 드로잉으로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이제 콜라주를 하여 나타냈던 작품들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2D 툴을 활용하여서 이제 각자 생각하고 있는 캠페인의 주제를 이미지로 나타낸 작업물입니다. 한 장의 이미지 말고도 이렇게 다수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카드 뉴스로 이제 제작하기도 하였으며, 짧은 웹툰의 형식으로 이제 캔크러쉬 챌린지라는 저희의 목적을 나타내는 작업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그냥 포스터가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는 이제 이펙트를 넣은 모션 포스터 또한 이제 저희 작품에서 함께 제작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공식 계정에 올라갈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면서 이제 1분 이내의 짧은 영상물 또한 있었습니다. 감상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작품들이 있었고요. 이번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캠페인에 관해서 어떠한 것을 느끼게 되었고 앞으로 어떤 발전성을 가지면 좋을지 제가 짧은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16명의 학우들이 함께 참여해 주었고요. 이제 수업에서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소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렇게 수업에서 진행하는 공익 캠페인이나 환경보호 서포터즈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받고 싶은 보상은 이제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이제 이 설문조사를 마지막으로 끝나면은 친환경 소재로 제작된 이제 키트를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많은 학우분들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확실히 이제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잘 알게 되어서 좋았다고 하였고, 이를 예술로 나타낼 수 있어서 흥미로웠던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기업과 연계하여 수업에서 진행하는 공익 캠페인이나 환경보호 서포터즈에 참여할 의향으로는 아무래도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만큼 조금 힘겨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명 정도는 아니오라는 답변에 이제 체크를 해주셨고요. 나머지 12명은 굉장히 굉장히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할 의향이 있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캠페인을 통해 이제 받고 싶은 보상으로는 아무래도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눠주는 굿즈나 그런 바다가꾸기 활동을 통해서 주었던
에코백 같이 해당 캠페인을 완료했을 때 주는 굿즈의 비율이 가장 많았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예술을 하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확실히 온라인 작품 전시가 많았습니다. 또한 이 비율과 비슷하게 많았던 것으로 이제 무언가에 활용되고 본인의 활동이 증명되는 봉사활동 증명서 또한 공동으로 이제 참여율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 위 키트를 전달해주기 위해 각각 연락처와 주소를 받았고요. 여기 있는 연락처 분들에게는 나중에도 이런 캠페인이 있을 때 안내 연락이나 문자가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구글 폼으로 실행되었던 설문조사는 제가 엑셀 파일에 이제 함께 정리하여서 폴더로 이제 정리를 하여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원본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재미난 경험을 학우들과 함께 있어서 좋았고요. 저 또한 이제 환경에 대해서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업 중에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그 TA로 참여했던 추찬미 학생께서 이렇게 또 정리를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키트로 제작해서 보내드린 제품은 저희가 LG 소셜 캠퍼스에서 또 선정되어 있는 기업 중에 타입백 소재로 만든 그 현수막 그것을 다시 해체를 해서 수거해서 만든 키트 형태로 이제 어메니티 제품들이 있거든요. 여행 키트가요. 그래서 그걸로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모든 공정을 정말 환경을 고려해서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다음은 그 LG 헬로비전에서 박은영 선임님하고 이은혜 선임께서 같이 나오셔서 이번에 또 참여하신 과정들도 기업 입장에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저는 LG 헬로비전 ESG 팀 이은혜라고 합니다.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는 올 한 해도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임직원이 참여 가능한 봉사 프로그램을 매달 진행해 왔는데요. 여름철 임직원이 참여 가능한 기부 활동을 좀 기획을 하던 중에 사회공헌 네트워크 프로젝트 아리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구매나 뭐 냉장, 냉동 배송이 활발해지면서 아이스팩 사용량이 많아지고 또 아이스팩이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는 점에 주목해서 좀 임직원이랑 함께하면 의미가 있는 활동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또 저희가 만약에 그냥 혼자 사내 캠페인으로만 진행을 했으면 임직원이 기부하고 좀 종료하는 활동이 되었을 텐데 이번 서울시 사회공헌 네트워크를 참여하게 되면서 좀 지역민이랑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활동으로 좀 의미를 확장해서 진행할 수 있었던 게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비대면으로 좀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다 보니까 인사드릴 기회가 좀 많지 않아서 이번 성과 공유회를 통해서 좀 인사도 드리고 싶고 해서 저희 팀에서 이렇게 먼저 인사를 드렸고요. 참여 계기까지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고 세부 프로젝트 내용은 저희 팀 박은영 선임님께서 저희 했던 활동 좀 자세하게 소개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LG 헬로비전 ESG 팀 박은영 선임입니다. 일단 저희 앞에 이은혜 선임님께서 좀 캠페인 소개나 이런 것들 해주셨는데요. 저희 회사가 진행했던 거 올해 7월에 저희가 은평구랑 아이스팩 기부 캠페인으로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진행했고 뭐 자세하게 뭐 프로세스별로 있었던 이야기나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발표 주제를 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자원순환 캠페인이라고 저희가 좀 잡았는데요. LG 헬로비전한테 좀 지역사회가 좀 중요한 키워드이기도 하고 이제 LG 헬로비전이 왜 이제 협력이라는 지금 서울사회공헌 네트워크에서 이제 프로젝트 아리도 기업이랑 지역사회랑 같이 협력이라는 좀 키워드를 가지고
좀 저희가 같은 이런 자원순환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어떤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진행됐는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소개는 앞에 청관 주무관님이 너무 자세하게 해주셔가지고 진행을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헬로비전 뭐 어떤 회사야? 라고 했을 때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역 케이블 방송 사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23개 권역의 이제 지역 방송국들이 다 소재를 하고 있고, 매일매일 이제 지역 이 취재랑 그다음에 신규 예능 프로그램들 좀 제작도 하고 있어서 지역사회에 관련된 모든 소식이나 뭐 프로그램 제작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뭐 이런 지역 케이블 방송뿐만 아니라 뭐 저희 일상생활 속에는 뭐 TV, 인터넷, 뭐 렌탈, 뭐 알뜰폰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한 23개 이제 방송국이 소재를 하고 있는데, 이 지역사회 공헌에 대한 저희 회사가 또 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지역사회랑 같이 사회공헌을 저희 회사는 오래전부터 좀 기획을 진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들도 좀, LG 헬로비전이 코로나 시대인데 어떤 거를 좀 지역사회랑 같이 하면 좋을까라고 좀 고민을 하던 찰나에 이제 프로젝트 RE랑 CSR 임팩트랑 서울시랑 좀 좋은 핏이 맞아서 좀 고민과 실행을 좀 하게 되었던 것 같고요. 저희 팀도 그렇고 저희 회사도 이번에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기획해보면서 아이스팩이라는 것도 저희도 굉장히 집에서 많이 봤던 건데 이게 왜 환경에 어떤 오염이 되는 거지? 라고 저희도 학습을 했던 것 같고, 사내에서 임직원들한테도 이런 환경 메시지 그리고 환경 분리배출을 왜 이제 중요하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자연스럽게 좀 알려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일상생활 속이기도 하지만 뭐 집에서도 굉장히 아이스팩 사용량이 늘어났던 거에 좀 주목을 했었고, 이거를 뭐 사옥이나 임직원에서부터 좀 시작을 해보자라고 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녹지도 않고 자연분해 타지도 않고 한 500년이나 좀 소요가 되기도 하는데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태에서 많이 버려지고 있었고, 회사 사옥이나 일반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도 지금 많은 움직임들이 필요한 시점이었어서 이 올해 7월에서 8월 한 달간 이제 저희 전국 단위로 좀 진행을 했었고, 은평구와 이제 인근에 있어서 저희 본사가 상암동에 있어서 은평구 쪽이라는 서울시 지역 지자체 쪽은 좀 협업을 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은평구 쪽이랑은 이제 은평구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은평구에서 이제 기존에 마침 진행을 하고 계시던 아이스팩을 가지고 진행하시던 사업들이 있어서 일자리 사업도 연계를 하고, 그다음에 또 지역민분들까지 이렇게 좀 수거를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까지 좀 구상을 해서 좀 진행을 했습니다. 좀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장표에서 말씀드리고, 저희가 좀 먼저 어떤 프로젝트 진행했는지 뉴스로 좀 취재로 좀 담아왔고 좀 보도까지 이어졌는데요. 그 영상 먼저 한번 보고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LG 헬로비전이 일회용품 재활용 등 환경 보호 캠페인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LG 헬로비전은 7월 한 달간 임직원을 대상으로 아이스팩 기부 캠페인을 벌인 데 이어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아이스팩 분리배출 수거함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수거된 아이스팩은 세척 후 재사용되는데요. LG 헬로비전은 은평구를 통해 아이스팩 세척 담당 어르신 활동비 2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은평구에서는 수거한 아이스팩을 어르신 일자리를 활용해서 소독, 그다음에 세척 작업을 거친 뒤에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이제 무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LG 헬로비전 사회공헌 연계를 통해서 저희 이제 민관 이제 협력하는 환경 캠페인을 이제 펼침으로 인해서 더 요 자원순환 이제 문화가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음식들을 많이 집에서 많이 시켜 먹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많이 쌓여서 진짜
고민이었었어요. 고민이 많았었는데 아이스팩 버리는 함을 또 이렇게 설치해 주셔가지고 버리는 게 너무 간편해졌고. 아파트 단지 등 주택가에서 수거된 아이스팩은 세척과 소독 과정을 거쳐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전달되며 상인들은 신선식품 포장이나 배달 등에 이 아이스팩을 재사용합니다. 네, 영상 짧게 이제 공유 드렸는데요. 저희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저희 CSR 총 단 5가지, 좀 5단계 좀 스텝을 좀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 한 6월 중순부터 이제 CSR 임팩트 이 프로젝트 R이랑 좀 사전 기획이나 좀 미팅을 통해서 어떤 아이스팩으로 좀 아이템을 좀 잡았었고, 그러면 실제로 임직원 사내 캠페인으로 아이스팩을 모아서 그리고 기부까지 하는 거로는 예전에는 이제 저희도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랑 좀 아이스팩 수거랑 또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아이스팩 분리배출이 올바르게 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부분들로 협력을 할 수 있는 서울시 은평구 주거재생과 쪽에 은평 시니어클럽 쪽이랑 같이 좀 진행을 할 수 있는 곳을 좀 찾았고요. 다행히도 이제 은평 시니어클럽 쪽에서 어르신 일자리로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아이스팩 수거와 세척이나 살균 같은 것들을 그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 좀 진행을 하고 계셔서 저희가 뭐 수거를 하고 뭐 모은다고 해서 단순히 기부만 하면 되지 않고 사실 다 실제로 소상공인 분들이 뭐 음식이나 이런 곳에 다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세척이나 살균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이런 것들도 좀 지역사회 뭐 일자리 사업이랑 좀 협업을 통해서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노인 일자리 사업에 좀 필요하신 부분이나 사업 진행을 위해서 좀 후원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7월 한 달간은 좀 전사 캠페인으로 좀 젤 아이스팩이 왜 환경 오염이 있는지, 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왜 분리배출을 해야 되는지 좀 환경적으로 계속 전사적으로 좀 메시징을 했고, 한 달 동안에 모였던 것들을 은평 시니어클럽이랑 은평구 쪽으로 좀 연결을 드려서 실제로 그 신응암시장으로 저희 마음 나는 꾸러미랑 동네 가게 함께 가게로 소상공인이 진행하던 저희 사회공헌 파트너 단체가 있어서 시장 상인회 쪽으로 연락을 드려서 좀 수요처를 좀 확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침 설 연휴 추석 명절용이랑 여름 성수기에도 필요로 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또 시의적절하게 잘 전달을 할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또 은평구 내에 지역 주민분들이 좀 아이스팩 수거를 좀 지속적으로 하시고 또 수거도 또 은평구 쪽 구 안에서 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아이스팩 수거함을 좀 설치를 했고 또 이런 환경적 메시지나 뭐 환경 캠페인을 같이 하는 것들을 좀 지역 케이블 취재 뉴스 통해 가지고 좀 지역민 분들한테 고루고루 아실 수 있고 또 같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좀 홍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내 임직원분들도 캠페인을 좀 소감에서도 뭐 최다 임직원 기부 참여자분들도 막 저희 받고 했는데 뭐 한 55개를 기부하셨던 최다 기부자분께서는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도 좀 기부를 많이 하셨고 자녀하고도 이런 메시지도 많이 나누셨고 앞으로 뭐 집에 남아있는 거나 좀 발생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뭐 동네 인근이나 뭐 아니면 좀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본인이 먼저 좀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피드백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상생활 속에도 뭐 친환경 아이스팩이나 뭐 물로 이제 막 다 변화하거나 하는 것들로도 많은 변화가 있지만 뭐 일 개개인이나 뭐 지역사회 쪽에서 조금씩 변화하는 부분으로도 저희 LG 헬로비전 앞으로도 뭐 탄소 배출 저감이나 뭐 여러 가지 에너지 절약이나 이런 부분도 ESG 팀으로 또 새롭게 출발하면서 많은 활동들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원순환 캠페인 이 프로젝트 리나 CSR 임팩트 쪽에서도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LG 헬로비전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벌써 시간이 저희 이제 내년도 어떻게 할 건지 또 얘기를 나눠야 되는 시간입니다. 지금 오늘 참여해주신 그 기업에서는 사실 이게 이제 이런 그 여러 처한 상황들이 이렇게 잘 맞물려지지도 못하고 또 회사 재택으로 다 근무하시고 이런 상황인데도 너무나 좋은 성과들을 같이 힘을 합쳐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은세 팀장님 나오셔서 2022년 계획에 대해서 또 알려주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작할 때 인사를 못 드려가지고 이제서 인사드립니다. 예, 상여팀 은신혜 팀장이고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지금 연말이라 너무 바쁘실 텐데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많은 기관에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뭐 이렇게 강의나 발표 끝나면 막 박수도 크게 쳐드려야 되는데 박수도 못 쳐드리고 이렇게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큰 것 같아요. 내년에는 좀 풀렸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얼굴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오늘 실장님, 박성훈 실장님 강의랑 또 서명지 대표님 서울예대 영상, 그다음에 LG 헬로비전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희 개인적으로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 대표님이 올려주신 내용도 뭐 유튜브에 그 영상도 있는데 그런 거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많이 공유하도록 할게요. 올해는 사실 사이버 네트워크를 온라인으로 계속 교육이랑 이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저희 프로젝트들이 공동 협력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네트워크에서 사실 시범적으로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코로나라는 상황도 그렇지만 좀 진행 과정에서 서로 이렇게 같이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는 게 사실 쉽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서 대표님하고 초반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아주 작은 성과라도 정말 한 개라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진행해보자 이런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좀 참여해 주셔서 아까 발표해 주신 대로 좀 많은 성과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특히 이제 그 전체적인 올해의 서울 사회공헌 네트워크는 서명재 대표님이랑 김재인 매니저님이 정말 크게 애써주셔가지고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내년도 사회공헌 네트워크 추진 방향은 저희가 이제 큰 틀만 잡고 구체적인 거는 연초에 다시 논의하는 자리나 저희 내부적인 논의 자리를 통해서 확정이 될 텐데 일단 큰 방향만 먼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1월 중에 저희가 해마다 1월에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참여하실지 말지를 이제 조사를 하는데 어떤 기업에서는 이 네트워크에 회비가 있냐 이렇게 문의하신 데도 있으셨어요. 뭐 지금 활동하시는 기관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뭐 회비가 있거나 뭐 강제성 있는 모임이 절대 아니고 되게 자율적이고 되게 오픈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계속 그냥 모여서 이렇게 교육하고 회의하고 하는 쪽으로 지금까지 진행해왔다면 내년에는 조금 더 기관 간의 실질적인 네트워킹이 될 수 있고 또 구체적인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참여 기관 간의 그 협력 사업 추진을 저희가 그동안은 좀 기관의 자율성을 좀 중시하다 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만 연결해 드리는 작업들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여기 참여하셨던 분들한테 많이 피드백을 받았던 게 이렇게 뭐 메일이나 온라인 회의로만 좀 소통을 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아무튼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될 것 같으니 좀 수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셔서 저희가 이제 단톡방을 하나 만들려고요. 근데 이거는 뭐 저희가 그 강제 초대는 하진 않을 거고요. 저희 청관주인님께서 이제 아이디어하고 비번을 공유해드리면 자율적으로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만 들어오시면 되고 거기는 막 의무적으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뭐 수시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아니면 저희 뭐 하다못해 뭐 저희 서울시에 뭐 산하기관이나 뭐 지역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도 개별적으로 문의하시는 기관도 많거든요. 뭐 그런 것들 수시로 뭐 의견 주시면 같이 뭐 정보도 공유하고 서로 필요한 사항이나 아니면 갖고 있는 자원을 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궁금한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할 거라서 좀 부담 없이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오늘 KTNG 아까 그 상상위원님은 강영훈 팀장님 사실 오늘 처음 참여하셨거든요. 이제 서울시하고는 지금 몇 년째 지금 같이 논의를 하셨었는데 이 네트워크 처음 참여하셨는데 그 팀에서는 대학생들하고 하는 활동들을 많이 추진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마 아까 서울예대 발표 보시면서 되게 좀 의미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식의 뭐 연기라든지 그런 사업 아이디어를 저희 같이 논의하는 그런 그 통로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는 격월로 회의를 계속 오프라인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특히 저희가 이제 참여 기관을 좀 방문을 해서 같이 하는 게 되게 의미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세종문화회관을 저희가 직접 방문했었고, 뭐 서울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방문을 했는데, 내년에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좀 기관 간의 좀 실질적인 네트워킹이랑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진행하려면 좀 주제별로 좀 심도 있는 그 자리들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뭐 영역은 아직 저희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예를 들면 뭐 환경 분야든 문화, 뭐 책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주제나 뭐 장소 부분을 같이 문의해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혹시 뭐 그 회의 장소 제공이라든지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서울 사회공 네트워크에 이제 오랫동안 참여하신 기관들은 아시겠지만 이 네트워크 외에도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뭐 포럼도 개최하고 있고요. 또 민간연령 우수 사례집이나 뭐 관련 표창들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저희가 공유를 계속 해드리니까 그런 자리에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올해 마무리하는 과정이라서 내년도 사업 방향의 큰 틀에 대해서만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상세한 것들은 저희가 1월에 다시 한번 안내 메일이나 뭐 단톡방 만들어서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서대표님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벌써 2시간 빡빡하게 진행이 됐네요. 네네. 네, 요즘 또 행사가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번 주에만도 여러 개 또 행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참여율을 되게 좋게 해주시고 또 각 기업별로 계속 내년도 계획들 같이 나눠주셔서 저희가 진행하면서 어려움은 있었지만 되게 의미 있는 작업들 많이 하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서울시에서도 또 여러 가지로 또 협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아마 이 사회공헌 실무자들이 특히 ESG 팀이 생기고 나서 그 담당자들이 정말 애로가 많으실 거예요. 어떤 것들로 새롭게 펼쳐나가야 될지 그런 아이템 선정에도 고민이 많으시고. 그런데 이렇게 같이 좀 공유를 하게 되면 특정 한 기업의 자원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제 협력 방안들이 많이 나오게 되니까 이런 장이 잘 펼쳐지길 기대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조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시간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 자료는 저희가 영상으로 유튜브로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 참여 못하시고 회의 들어가신 분들 다 또 요청 주셨는데요. 저희가 저희 이제 CSR 임팩트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또 서울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들도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